그래서 이 책에 실린 총 10개의 논문을 제가 전부 다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의 관심을 끌었던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이 내용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1장부터 하시죠. 네. 1장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20세기 주식시장 읽기와 투자 기법들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혹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주식시장을 읽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면 각자의 방법과 방식들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들의 역사를 정리한 글이죠.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역사가 깊거나 혹은 역사가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런 투자 기법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이런 설명 방식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런 순서가 있구나. 나는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기 참 좋은 내용들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의 투자 기법이 그 역사와 함께 소개되고 있죠. 그렇더군요. 네네.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봐 주시죠. 네,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대중적인 주식 투자의 시대가 언제 열렸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1865년을 잡습니다. 이 해에 파리 증권거래소에 펜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장치가 설치가 됐대요. 이 펜텔레그래프는 뭐냐면, 이 전신을 이용해서 이미지나 서명을 전송하는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치를 통해서 주식 가격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소 바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1867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 가격과 거래량을 표기하는 주식 시세 표시기라는 걸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 주가 정보들이 전파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즈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 한 1904년 정도가 되면 증권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통계 회사가 설립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고 혹은 정보를 모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미 100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위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투자 방식은 추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주식 투자의 장면이라는 게 큰 모니터 앞에서 그 차트를 그 빨간색과 파란색 기둥으로 구성된 그 차트를 이제 열어놓고 막 거기다가 이제 선 이어 붙여가지고 이평선이 어쩌고 이동평균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장면들 떠올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분석가들의 조상님이 이 시대에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그래프의 추세를 가지고 예측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식이라 함은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실적과 가치에 연동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대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주식은 그 기업 가치와 아주 밀착돼서 연동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 혹은 시세의 변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주식시장이라는 게 심리게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집단으로 하는 심리게임. 그러니까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막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변동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사람이 그 유명한 찰스 다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다우존스 지수를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찰스 다우가 동료인 존스와 함께 만든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이 찰스 다우가 차트 읽기라고 하는 기법을
초석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주가의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차트인데요. 그 차트를 통해서 기간별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정서라든지 경제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투자 방식의 이제 골자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이 찰스 다우가 창간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론이 정교화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스스로 주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집단의 매수와 매도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한 발 앞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뭐 전문 용어들이 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뭐 저항선이라든지 뭐 추세선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 집단의 심리를 역이용하자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다 싶을 때 빨리 팔고 남들도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뭐 손절을 하고 이럴 때 빨리 또 먼저 들어가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겠죠.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 보이와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유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더군요.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네. 오늘날의 견주어 볼 때 기술적 분석의 추세 매매는 흥미로운 투자관을 보여준다. 우선 순환론은 특정 종목이나 산업의 주식 구매에 무관심하다. 차트에서 드러나는 등락을 파악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손한 세력의 주가 조작에도 큰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 거래를 해당 주식의 강세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기술적 분석가들은 오늘날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인 분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위대한 투자자는 차트 읽기를 통해서 대중심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려는 분산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평균 수준의 수익률이면 최선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술적 분석은 집중 투자를 통해서 당신이 가진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근 뒤 그 바구니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유튜브에서 자주 뵐 수 있는 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차트 읽는 경제 전문가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고요. 이게 시기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패치워크처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가치 투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네.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1929년 대폭락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제가 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뭐 빅쇼트의 마이클 벌이라는 크리스찬 베일이 분한 투자자가,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술공화국 선언인가요? 네. 책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팔란티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규모 이제 공매도를 걸어 숏을 쳤죠. 금융위기 때 모기지론 관련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베팅했던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팔란티아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에 이제 자기 자산의 몇 %더라 거의 70% 가까이를 베팅을 이제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CEO가 나와서 알렉스 카프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복수할 거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네. 카프가 또 자기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뉴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날고 기고 하던 그런 선수들이 1929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여 네.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대폭락이 와서 주식시장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련의 이제 개입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된 조치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이제 전문 경영진이 기업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게 되면서 정작 기업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제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 제시되었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이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이죠.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투자물의 예상 수익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변화할 것에 희망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케인즈는 기술적 분석 대신에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도 호응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와 수익성에 기초해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쓴 책 증권 분석, 영어로는 Security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투자 방식은 대중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자본 구조를 분석하고 미래 수익, 배당금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해당 증권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주식의 내재 가치라는 것은 그 주식의 가격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항상 그 주식의 가치, 실질적인 가치하고 가격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반대인가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를 배출시켰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 워렌 버핏입니다. 왜 워렌 버핏이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찰리 먼거와 함께 적당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장기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정확히 이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찰리 먼거가 쓴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잘 찾아서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줄도 곧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이 여기에서 처음 기인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투자 방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소개하는 그 주식 기법은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그 대중심리 측면에서 주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제 거대한 수의 참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을 속이고 시장을 이겨서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률을 거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또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1960년대 강세장에 이어서 찾아온 1970년대의 약세장 환경 속에서 등장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 버튼 고든 말킬이 자신의 저서 랜덤 워크 다운 월스트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랜덤 워크라는 거는 랜덤으로 가는 걸음걸이를 하는 겁니다. 추격처럼 말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걸음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유하자면 그냥 원숭이가 눈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정해도 펀드 매니저만큼 수익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뭐 대중심리를 읽는다거나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킬의 주장은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증권가격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가의 흐름에 일정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은 최적화를 통해서 시장 평균에 맞춰가는 것 정도가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그 비율만큼 사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되면 뭐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 펀드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분산 투자,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등등으로 설명하는 투자 방식이죠. 이렇게 이 김승우의 글은 이 세 가지 투자 기법이 제시되었다. 역사적 맥락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여러 블로그에서 봤던 투자 기법들의 역사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탕수육은 어떤 투자 기법을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제가 어떤 투자 기법을 쓴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한국만의 독특한 네 번째 투자 기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그게? 테마주 투자.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테마주는 왜 다루지 않는가? 그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출근길에 네. 제 회사 동기를 만났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전날 과음을 했는지 푸석푸석해진 얼굴로 네. 그 테마주에 대해서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면서. 근데 그때가 한창 뭐 대선 옛날입니다. 뭐 옛날 대선 때였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마 후보에 나오네 마네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기문 테마주가 그때 유행이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때 이제 장 열리기 전이니까 네. 그 자기가 반기문 테마주 하나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 들어갈 거라고 했었는지 뭐 그 전날 들어갔다고 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참 하고 출근을 했는데 장 게시하자마자 예 점심이 지나고 저한테 왔는데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그 반기문 테마주가 된 이유가 네. 대표이사가 반시여서 친척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종목 토론방이 막 불이 나고 막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차피 반시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실제로는 정말 다 친척이었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친척이 아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주가가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그 오후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거 그 친구 서울대 나온 애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저는 뭐 좀 이런 거에 무지했었어가지고 이게 바로 테마주의 세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 네. 테마주 하니까 떠오르는 다른 장면은 저희 회사에서 그 보통 이제 TV가 이렇게 회사 사무실마다 큰 텔레비전이 붙어 있는데 뭐 저희 그냥 회사 관련된 방송 나오거나 이럴 때만 보통 보다가 네. 이제 국가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가끔 틀면 뉴스가 나오긴 하니까요. 틀고 다 같이 보곤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동 시청의 이벤트는 이제 탄핵 선고였죠. 그 정보가 나오는 단말기들을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를 했었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짧은 순간 굉장히 많은 돈, 물론 이제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었으니까 뭐 네. 한두 달, 한 달, 2, 3주 정도였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혹시라도 그때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니까 핸드폰을 손에 쥐고 발발발 떨면서 이제 그걸 보고 와 쟤네들은 정말 이런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멀리서 쟤네들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고 있었다 하는 생각,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이게 사실 투자는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하는 거다. 네. 제가 이제 그 투자 자문사 저희 그 홍춘욱 선생 책을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프리즘이라는 투자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만났었거든요.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홍춘욱 그 선생을 만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상담하는 그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대로 하면은 정말 잘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분이 항상 설명을 해주다가
약간의 한숨을 쉬고는 투자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교집회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분산 투자자고 조금씩은 또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며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모멘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나도 앞에 꼭 그게 붙어야 돼요. 나도 가자. 나 혼자 가는 건 무서워서 그 남들 오를 때 막 주워 먹다가 이제 탈나가지고 요새같이 떨어지면 이제 막 필철철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방송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갑자기 지금 현타가 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 그 중에서도 김승우의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투자 기법이 나의 철학인가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 머니 코믹스, 그 슈카 코믹스가 바뀐 그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거기에 김지은 박사인가요? 그 국제정치 전공하신 유명하시죠? 예, 유명하신 그분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뭐 이황이라는 그 PD인데 그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뜸 너 미국 정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 뭐 갖고 있냐고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주식 계좌 뭐 인증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김승우 교수를 모셔놓고 무슨 투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만간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또 그건 그것대로 또 실망이죠.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분명히 뭐 하고 계실 것이다. 분명히 뭔가 차트 열어놓고 알겠습니다.